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자살 예방 포럼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정신건강 예산이나 자살 예방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안타까운 희생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토의된 내용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결국 우선 자살 예방을 복지부의 업무로 좁게 보는 인식부터 고쳐야겠습니다. 복지부, 교육부, 국방부 등 모든 부처의 일이고 또 시민사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정책의 틀을 다시 짜야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비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비전 제시보다 현 정부 비난에 집중했는데 이른바 엑스파일과 장모 재판, 국민의힘 입당 여부 등이 본격 검증의 첫 관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33조 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게 주되 취약계층 300만 명에게는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수도권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며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완화된 거리두기 시행을 앞두고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2주간 수도권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휴일을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올해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과 성탄절에 적용돼 휴일이 나흘 늘어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오늘 출마 선언 기자회견서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는 즉답을 피했고 본인이 수사한 전직 대통령 수감에 대해선 안타깝다고 표현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출마 선언을 하며 던진 핵심 메시지는 안보와 경제였습니다. 자신이 만난 천안함 연평도 K9 청년,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인 등의 고통을 이야기하며 국민과 함께 법치와 공정을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정권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권 교체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 윤석열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결실함으로 나섰습니다. 본인이 왜 반드시 출마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국민의 기대와 열망을 외면하지 않으려 했다며 명쾌한 답변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관련해선 국민의힘과 생각을 같이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긴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 정치 철학 면에서는 국민의힘과 제가 생각을 같이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에 따라 윤 전 총장이 당분간 외부에 있으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린 뒤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본인이 수사했던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과 관련해선 현직 대통령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안타까움이 있다며 보수표를 의식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장기 구금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저 역시도 그런 국민들의 생각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출마 현장에는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이 참석했고 기자회견 전후로 지지자 수백 명이 모여 윤석열을 연호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26년 동안의 검사 생활을 접은 윤석열 전 총장은 이제 야권의 대선 주자로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그동안 검찰총장 출신 국회의원들은 있었지만 대선 주자로 바로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늘 자신의 비전 제시보다는 현 정부 비난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껏 치켜 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 검찰총장을 지낸 이에 자기 부정이자 넋두리라고 일축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메시지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 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 무시한 탈원전이라며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만들고 있다며 원색적인 단어들을 동원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합니다.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합니다. 도저히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또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한다면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더욱 판쳐 부패 완판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일갈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여야의 시각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이라면 크게 만족했을 거라며 한껏 치켜세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 전 총장이 정제된 언어로 그간의 고민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며 희망적인 시작이라고 호평했습니다. 고독한 결단과 고민의 시간이 끝났다고 저는 오늘 행사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 참여를 시작했다면은 좀 더 전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행보로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반면 민주당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의 자기 부정이며 무능한 검사의 넋두리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독재 정부다 이렇게 거세게 비판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정부의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자기 부정을 한 게 아닌가 싶으네요.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다라고 좀 세게 말씀하셨던데 어떻게 보세요? 자기 얘기 아닌가? 아무튼 무능한 검사의 넋두리죠. 여당 대선 주자들도 윤 전 총장이 비난만 앞세워 국민 분노만 자극하고 대선 주자로서는 준비 부족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정 비전이 뭔지가 드러나지 않은 선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 부족을 드러낸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대안이 없이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해서 하려고 하는 정치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지 석 달여 만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 전 총장은 현 정부에 확실한 각을 세우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반문 이미지를 등에 업은 만큼 선명성을 강하게 드러냈지만 향후 여권의 맹공과 야권 내 경쟁주자의 견제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검증의 시험대에 섰습니다. 출마 선언 메시지부터 해결해야 할 과제, 해명해야 할 의혹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잠시 뒤바뀔 때는 있었지만 역시 꾸준히 여론조사 1위를 했던 후보자가 본격적으로 대권 선언을 하니까 뭔가 이제 본궤도에 오르는 느낌이고 좀 달구어지는 느낌입니다. 오늘 그 출마 선언의 주요 부분을 한번 듣고 얘기를 나누죠.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개혁과 파괴를 개혁이라 말하고 독재와 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과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나라가 되어 그야말로 부패 완판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네. 지난 3월이니까 118일 만에 이제 대권 선언을 하고 본격적인 이제 궤도에 올라서서 가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치, 정의, 공정 이거는 주로 검찰총장 취임이나 법무장관 취임 때 나올 만한 단어들이고 대통령 후보로 나선다고 하면은 이렇게 국가 미래 비전, 통일, 외교, 국방, 민생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 정부에 대한 공격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했던 어휘들을 보면 독재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기만이나 약탈 이런 것들은 사실 정치인의 어떤 정치 참여 선언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강한 어휘들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결론 부분들을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정치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내느냐의 문제인데 왜 그런 단어들을 썼고 왜 그러하다는 설명이 없이 지금 잘못됐다라는 결론 부분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왜 그런 얘기를 할까로 나눠줄 수가 있거든요. 이 조금 전에 요약해서 보여주신 화면 처음에 국민을 갈라놓았다고 했는데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결론을 내게 되면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또 갈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비판한 부분이 본인도 약간 어느 정도의 얘기를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저렇게 해서 핵심 지지층한테 메시지를 던져주고 그 다음 이제 또 더 넓게 포용하는 거는 다음 전략이 또 나오는지는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고 여기에 이제 답을 하는 장면이 쭉 이어집니다. 주요한 몇 개를 좀 보고 다시 오죠. 그것이 절대적인 원칙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민들의 어떤 법치와 상식을 되찾으라고 하는 그런 여망을 제가 외면할 수 없고 또 혼신을 다해서 제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능력과 그 도덕성에 대해서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검증은 어떤 합당한 근거와 그 팩트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일방적인 마타도를 시중에 막 유포를 한다든가 하면은 이거는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정치 철학 면에서는 국민의힘과 제가 생각을 같이 하고 저는 국힘을 지지하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 지성과 상식을 가지고 국가가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에 전부 동의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안에서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절대적인 원칙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냐면 뭐 짐작하시겠습니다만은 검찰총장 출신으로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출신이라는 얘기는 예전에 했다는 얘기고 이것은 검찰총장하고 바로 그냥 야권 대선 후보로 간다는 이런 뜻인데 그러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자제도 하고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좀 곤란한 것도 있지만 그 원칙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 않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아마 질문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답변을 준비한 것 같은데 그런데 반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의 중립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이 바른다면 중립성 부분은 넘어설 수가 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죠. 검찰총장을 26년 동안 검찰에 몸을 담으면서 수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 게다가 형사소송 전문가인 건 분명히 맞는데 국가를 이끌어갈 만한 역량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국민의힘으로 이제 다시 복당하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도 검찰의 일은 전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내부에서의 아직 내부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 비판도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그럼 국민들이 다수가 원한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면 지금 연설이나 이런 과정에서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중에 다수의 힘만으로 모든 것을 그쪽으로 끌고 가면 또 그것도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얘기도 본인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배치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 답변도 절반의 답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아무튼 또 이제 엑스파일이나 이런 검증에 대해서는 자기는 뭐 엑스파일을 보지는 않았지만 명백하게 어떤 검증을 할 거는 자기도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뭐 어떤 타당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증거 사실을 확인해서 그렇게 해서 검증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검찰총장 출신에서 정치인으로 이제 막 이제 입문을 해서 그런지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답변으로는 이것도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여의도 정치권에서의 정치적 공세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합리적인 근거라든가 모든 것들을 갖춘 상황에서 사실관계에 기초한 근거뿐이 아니라 특히 이제
어떤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형사 처벌을 받을 만한 불법적인 사안이냐 이런 것과는 관계없는 도덕적인 어떤 뭐 책임을 묻는다거나 그다음에 그 사람의 정말 성격에 관해서도 물을 수가 있고 지금 당장 여권에 뭐 지금 뭐 1위로 지금 계속 지목이 되고 있는 이재명 지사만 해도 정말 황당할 정도의 국민적 검증까지도 겪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아무 근거 없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신체 검사까지 한 적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정치권이는데 혹시라도 검찰의 어떤 그 자세, 그러니까 이게 불법적인 게 아니면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정치에 들어가면 조금 그 부분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잠깐 앞부분에도 그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지금의 정권을 놓고 이제 독재자 정권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정권 교체만이 아무튼 우리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어떤 기준 또는 어떤 지표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국민의힘하고 뭐 거의 일치하는 의견이고, 그 다음에 일본과의 외교 문제에서도 뭔가 그랜드 바겐 크게 한번 이렇게 거래를 터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건 완전히 보수 정당의 입장하고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도 정치 철학을 같이 한다라고 그렇게 직접 얘기를 하셨고요. 다만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해서 현재 한일 관계가 망가졌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판하셨는데 한일 관계가 지금 경색되는 건 맞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보기는 또 어렵지 않습니까? 잘 극복해 나가고 있고 외교 문제에 있어서 뭐 한일 관계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미 동맹이 지금 힘들어졌다라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무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힘겹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무리스럽게 일본은 지금 도쿄 올림픽까지 추진해가고 있고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를 봐도 예전에 보던 모습과는 다르네? 그렇게 절대적인 의존 관계일 필요는 없었구나라는 걸 지금 깨닫고 있는 상황인데 마치 한일 관계에 전부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도 조금은 뭐 전부 다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비판에 집중을 하다 보면 저런 비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예를 들어서 권위주의 정권이나 군사 정권 시절에는 그거를 타도한다, 그거를 뭐 이렇게 교체한다 이 자체가 큰 이슈가 될 수 있고 큰 지표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이 그만큼의 큰 힘을 비판만으로 모을 수 있느냐. 이거는 조금 좀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종합부동산세 뭐 이런 거 같은 거는 대폭 완화해야지 기준만 조금 고쳐갖고 되겠냐 이런 거 보니까 그것도 뭐 보수 이제 야당들이 하던 거랑 거의 비슷한 문제이고 문제는 이제 넘어야 할 산이 국민의힘 입당을 어떻게 할 거요?라는 이제 질문을 계속 던질 거고 엑스파일을 빨리 해명을 하시오라는 것도 계속해서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쭉 우리가 함께 얘기한 정책 비전을 빨리 마련하는 건데 엑스파일은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엑스파일에 대해 얘기가 나왔는데 어디까지가 문제인지는 정확하게 뭐 똑같은 걸 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좀 해봤습니다. 나올 수 있는 엑스파일 자체는 저도 뭐 정확히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공개되어 있는 법적인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당장 다음 달 2일만 해도 이제 장모의 재판, 그러니까 요양병원 부정수급과 관련된 재판의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뭐 배우자와 장모와 또 관련돼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것들이 지금 검찰에서 새롭게 수사가 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이미 장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던 계좌에 그 어느 정도 액수를 과장해서 한 300억 원대를 허위로 만들었다는 부분, 그 만든 이유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다투고 있지만 만들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인정을 본인도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본인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런 것들이 뭐 재판의 결론이라든가 수사에서는 무혐의가 나오거나 무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치적인 어떤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한 것들이거든.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고 국민들로 봤을 때도 불법은 아니었지언정 혹시 저 부분은 도의적으로도 잘못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면 그건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재판이 끝나고 판결문을 이제 받아서 읽다 보면 무죄로 끝났더라도 그 안에 뭔가 비난받을 만한 요인들이 쭉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들이 이제 얽히는 걸 흔히 보게 되는데 그런 거 이런 거 감안하면은 1심 판결 나기 전에 얼른 대권 선언한 거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게 만약에 결과가 장모 측에 불리하게 나오면 선언 자체가 굉장히 주춤거려질 수가 있죠.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 선언을 해놓고 그래도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는 게 아마 지금 그 나은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장모, 부인에 관한 것들은 이제 엑스파일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이 흔히 얘기됩니다만은 본인에 관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수처에 가 있는 것들이죠. 예. 본인에 관한 부분 공수처에 가 있는 게 이제 그 사모펀드와 관련된 옵티머스 수사가 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이미 고발이 중앙지검에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4개월 뒤에 서울남부지검에서는 수사를 해서 실제로 큰 피해가 있는 어떻게 보면 사건이라는 걸 밝혀내는데 왜 그 당시에 제대로 사건 처리를 못했느냐가 하나가 있고, 또 이번에 인사에서 마침 이제 법무부의 감찰부장으로 승진을 한 이문정 검사가 계속해서 조사를 해왔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이준 교사 같은 경우 인 전 검사가 본인의 SNS도 올렸거든요. 검찰총장 윤석열이라는 7자 때문에 내가 수사를 못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아마 얘기가 나올 거고, 수사도 지금 착수를 했다고 하니까 수사로도 나오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와 별개로 끊임없이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은 검증이나 공격도 감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제 대권 도전 선언을 보면서 저런 생각을 갖고 계시군 끄덕끄덕하면서 듣긴 했지만 흥미진진한 부분은 없었는데 오히려 여야의 반응이 흥미진진했습니다. 이걸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좀 들어보죠. 예. 윤석열 전 총장의 출마 선언식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약탈하는 독재 정부다 이렇게 거세게 비판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정부의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자기 부정을 한 게 아닌가 싶으네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과거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같이 보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검증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고독한 결단과 고민의 시간이 끝났다고 저는 오늘 행사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 참여를 시작했다면은 좀 더 전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행보로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우선 여당은 상당히 비판적이고 일부에서는 아예 들을 만한 게 없었다라고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리하고 거의 일치하는 좋은 인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추미애 전 장관도 사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었는데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조 개혁, 검찰 개혁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치고받고 두 사람 사이에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고, 추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대권 도전 선언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는 당시에 이른바 추윤 갈등이라고 언론에서 불렀던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준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물론 추 전 장관은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그리고 그거를 넘어서서 자신의 정책을 대권 주자로서 얘기하고 싶다라고는 하시지만, 그 얘기가 끊어지는 이상 윤 전 총장에게 또 그 얘기가 건너갈 수밖에 없고, 검증 과정에서 그리고 앞으로 윤 전 총장이 무슨 활동을 할 때마다 그런 얘기들이 밑거름처럼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 해명을 또 받아서 다시 또 할 말씀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두 사람 사이에서는 오래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대권 도전이니까 그냥 정쟁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위한 또는 국민의 안녕을 위한 큰 정책들이나 뭔가 식견들이 하나씩 이제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33조 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지급하고 피해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 원을 받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당정이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만 주기로 했습니다. 소득 상위 20% 440만 가구는 지원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계속 전 국민을 요청을 했고요. 20%는 좀 제외를 하자. 그리고 20%는 전체적으로 그 캐시백 상생 소비 지원금으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지원금 지급 기준선이 통상 가구 소득인 점을 볼 때 가구 구성원 합산 연봉 1억 원 정도까지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 규모에 대해 민주당은 1인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은 10만 원씩 더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 집합금지 등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겐 최대 9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분들에 대해서는 규모를 조금 더 늘려가지고 이전에는 최고 상한선이 500만 원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900만 원까지 또 높여가지고.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모두 113만 곳이 지원 대상입니다. 여기에 백신 확보와 고용,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포함해 이번 추경은 33조 원 규모로 편성됩니다. 이미 확정돼 있던 예산 3조 원을 더해 모두 36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입니다. 다만 다음 달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80% 지급 등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이 변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들으신 대로 구체적인 내용이 변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다며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당내 반발 등에 지도부가 아직 확실히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당정 간 추경안 합의 결과를 공식 발표하는 자리.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소득 하위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면서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향후 국회 내에서도 또 이제 야당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픽스된 게 아니고 변화의 여지가 있다. 민주당은 당정협의회 전날까지도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는데 발표 이후에도 변경 여지를 남긴 겁니다. 통상적으로 당정회의는 최종 합의된 내용을 발표만 하는 형식적인 자리라는 걸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 발 나아가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 취재진과 만나 국회의 심사 과정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 지도부와 정부, 청와대는 80% 지급에 합의했지만 당내 반발이 여전한 만큼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뒤집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재정 여력을 이유로 선별 지급을 고수하고 있는 기재부와 격차 해소, 격차 완화를 위한 취약계층의 지원에 각별히 역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전국민 지급을 압박하는 의원들 사이에서 지도부가 여전히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유력 대선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건 성별과 보편의 문제가 아니고 배제의 문제, 또 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물론 국회의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세부 집행 계획이 조정된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재난지원금을 두고 민주당이 모호한 태도를 반복하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확대된 대체 휴일제는 일요일인 오는 광복절부터 적용돼 개천절과 한글날, 성탄절까지 올해는 휴일이 나흘 추가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동자 360만 명이 제외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이처럼 대체 공휴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는데요. 쉬는 것도 차별받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이준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직원이 2명뿐인 귀금속 회사에서 30년 동안 일해온 김도영 씨. 화학약품에 둘러싸여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합니다. 다른 사람 다 쉴 때 우리는 일하는 그런 결과돼서 또 소외됐구나 하는 생각이 또 한 번 들게 되겠죠. 4일간 54시간 근무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같은 일을 하는 이승현 씨도 남들 쉬는 만큼만 쉬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합니다. 이직을 못하죠. 이직을 못하고 해도 쟤는 저런 사람이니까 좀 사장들도 꺼려하고 여기 싫은 마음에 안 들면 너 나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거의 다 그래요. 이렇게 휴식이 간절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대체 공휴일은 그저 그림의 떡입니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평일에 공휴일을 적용하는 대체 공휴일법의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내용과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고 행정안전부는 제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360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전체 노동자의 16%가 휴식권 사각지대에 놓인 셈입니다.
빨간 날인데 누군 쉬고 누군 일해야 하는 현실에 휴일 양극화가 심해질 거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니까 남편은 쉬고 저는 이제 못 쉬게 되니까 이제 쉬는 날까지 내가 이렇게 뺏겨야 되고 차별을 겪어야 되는지, 만약에 근데 이런 일이 자주 있다 보면 이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 시민단체들은 이번 제정안이 국민 공휴일을 보장하자는 원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휴식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는 겁니다. 가장 휴식권이 필요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국가가 나서서라도 보장해야 될 당사자는 오히려 1차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이거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제대로 못 받는 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거센 반발에 정부는 대체휴일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사업주에게 부담이 갈 수 있어 단계적 준용을 하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건 인사처에서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와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의 특혜 공방이 문건 유출에 이어 이른바 팀킬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앞서 미디어 아트 작가인 문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대상에 선정돼 6,9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은 문 씨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밝혀 특혜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문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녹취록을 보니 당시 직원이 참석자 소개를 부탁드린다고 먼저 요청했다며 소개의 처음이 이름인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배 최고위원 이번에는 녹취록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배 최고위원은 기자회견까지 열고 정부의 대외비 문서인 심사 관련 녹취록을 문 씨가 어떻게 볼 수 있었느냐며 녹취록의 정체와 입수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문준용 씨가 이에 관한 심사에 관한 평가서를 보았다라고 지금 인터뷰를 통해 밝힌 사항은 국민 모두가 경악하실 만한 사안입니다. 청와대는 즉시 정부의 대외비 문서인 이 심사 관련 녹취록의 정체와 경위에 대해서 즉시 해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 최고위원, 녹취록이 아닌 문예위 회의록을 요구한 의원은 자신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3명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뿐이라며 회의록이 유출된 경로로 사실상 김 의원을 지목했는데요. 이에 김 의원, 배 최고위원을 향해 헛발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문예위의 요청에 회의록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문 씨에게 전달하거나 그 어디에도 보낸 적 없다며 이미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해당 회의록을 보수 언론에 제공해 기사화된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문 씨 역시 배 최고위원이 언급한 녹취록은 회의록으로 곽 의원이 이미 언론에 유출한 것이라며 배 최고위원은 자기 팀이 판 함정에 스스로 걸린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곽 의원은 문예위의 심사 당시 문 씨의 발언이 담긴 회의록과 채점표 등을 입수해 이렇게 언론에 공개했는데요. 하지만 배 최고위원은 녹취록과 회의록은 엄연히 다른 자료라며 문예위원장을 국회에 출석시킬 예정이라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편 특혜 논란과 관련해 문예위 관계자는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참석자에게 자기소개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심사는 공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상적으로 저희들 인터뷰를 진행할 때 본인 소개와 신청한 내용에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 자기 이름 누구고 누구 어떤 사람이고 이제 이런 걸 설명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뭐가 되고 안 되고 물론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저희 예술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배제할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더 저희들이 공정하게 더 신중하게 하려고 했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의록을 언론에 공개한 곽상도 의원 측은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에게 정당한 의정 활동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는데요. 앞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의 아들이면 숨도 쉬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비령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방역 지침을 어기고 서울 한강에서 300명 넘는 사람들이 선상 파티를 열었다가 방역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최근 20대 젊은 층의 감염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휴가철까지 다가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6일 서울 한강 위 선상 파티. 신나는 음악에 맞춰 젊은이들이 흥겨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은 300명 정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한 행사에 100인 미만만 참석 가능한 지침을 어긴 겁니다. 고발 대상인지 그런 거 검토해야 되고 방역 수칙을 위반했는지도 조사를 더 해야 되거든요. 날이 더워지면서 밖으로 뛰쳐나온 젊은이들. 술집마다 따닥따닥 붙어 앉은 모습이 쉽게 눈에 띕니다. 거리에도 바깥바람을 쐬러 나온 인파가 부쩍 늘었습니다. 걱정은 사실 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더 이상은 돌아다니는 게 힘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한 1년 넘게 밖에서 아예 식사를 못 하다가 그런 걸 좀 자유로워지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대 감염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지난주 발생 확진자가 전주 대비 10% 늘었는데 활동력이 높은 20대 증가 속도는 2배 이상 빨랐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휴가철이 시작되는데 지난해와 달리 해수욕장이 개장하고 지역 축제도 정상 진행될 예정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에서 그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까지 마스크 착용 그리고 충분한 환기, 유증상 시 즉시 검사받기 등의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20대의 경우 백신을 언제 맞을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방역 수칙 준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서울 마포구 술집에서 시작된 원어민 강사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진자가 160명을 넘었습니다. 모레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영업 중단 명령이 내려져 문이 닫힌 마포구의 주점. 이곳에서 200에서 300m 떨어진 또 다른 주점 역시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19일 두 주점에서 각각 모임을 가진 원어민 강사들이 감염된 이후 확진자는 급속하게 늘어 160명을 넘었습니다. 성남, 고양, 인천 등 강사들이 근무한 수도권 6곳의 영어학원으로 감염이 퍼졌고 성남의 어학원에서만 56명이 확진됐습니다. 애초 주점 관련과 원어민 강사발 감염이 따로 분류됐다가 연관성이 확인돼 같은 집단 감염으로 묶였습니다. 선행 감염자를 찾는 과정 중에 마포구 음식점을 이용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동일 날짜에 이용자들 중에 추가 확진자들이 다수 확인이 돼서 고양시 노래연습장 13곳에서는 41명 감염이 발생하면서 일대 노래연습장에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이천시 대학 입시 전문 기숙학원에서는 14명이 확진됐습니다. 일상 곳곳에서 전파가 끊이지 않으면서 최근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은 500에서 600명대를 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루 500명에서 600명대의 환자 발생이 계속되는 가운데 생활 속의 집단 감염 발생도 계속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도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는 새 거리두기 시행을 코앞에 앞둔 상황에서 수그러들지 않는 확산세에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7월 1일 모레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하는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환자의 70 내지 80%를 차지하는 수도권에서 2주 동안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월요일 하루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95명. 월요일 발생한 환자 기준으로는 6개월여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로 그만큼 일상생활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특히 서울, 경기 등 수도권 환자는 국내 발생의 80%에 이릅니다. 지난주 수도권 확진자는 하루 평균 363.4명으로 그 전주보다 8.4% 늘었습니다. 수도권 발생 비중은 계속 늘면서 6월 넷째 주 73.9%로 5월 넷째 주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급증했습니다. 국내 감염 사례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권이 안정되지 못하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다음 달 1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의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유흥시설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감염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방역수칙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동일업종 전체에 대한 운영 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을 평일 밤 9시까지, 주말에는 오후 6시까지 연장하며 학원 등으로 선제 검사를 크게 확대합니다. 서울시에서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강남구, 노원구, 양천구가 우선적으로 가장 많은 곳입니다. 일단 새 자치구는 반드시 이제 찾아가는 선별 검사를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경기도는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에 자가 검사 키트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정부는 또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자 상황이 악화할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의 야외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경기도가 도내에 있는 학원 강사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들에게 자체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겠다며 백신을 우선 배분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방역당국은 3분기 지자체 자율접종 계획이 있지만 특정 지역을 우선 접종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성남과 고양, 부천, 의정부 등의 어학원과 고양시 노래방 등에서 수십 명씩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경기도 내 하루 확진자만 228명으로 서울을 앞질렀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경기도에 백신을 우선 배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위험 영역, 예를 들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선 배분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지역적 우선 배분을 좀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같은 요구는 질병관리청의 3분기 접종 계획에 나와 있는 지자체 자율접종 방안에 따른 것이라고 경기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지자체 자율접종은 특정 지역을 우선 접종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시도별 인구 비례에 따라 백신 물량을 할당하고 지자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접종 대상자를 선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등 특정 지역을 우선 접종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그 접종이 필요한 고위험군이라든지 취약시설들을 선별해서 별도로 접종을 진행하는 계획이고요. 질병청은 현재 지자체별로 우선 접종 대상군 수요 조사를 진행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에 얼마나 백신을 배정할 수 있을지 전체 규모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구나 아직은 3분기 백신 도입 물량과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고 7, 8월 4, 50대 접종 계획도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정 지자체의 백신 우선 공급 요구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효과가 몇 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화이자를 맞는 이른바 교차 접종의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 즉 메신저 리보핵산 방식 백신의 예방 효과가 몇 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연구진은 네이처지에 실은 논문에서 해당 백신 접종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메신저 RNA 백신 접종자의 대부분은 바이러스가 크게 진화하지 않는 이상 면역 효과 강화를 위한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걸렸다가 나은 뒤 백신까지 맞은 사람은 평생 면역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논문에 담겼습니다. 연구진은 얀센 백신의 면역 반응은 덜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일부 전염병 학자들은 얀센 백신 접종자들이 나중에 화이자나 모더나로 부스터샷을 접종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2차례 맞는 것보다 화이자 백신과 교차 접종했을 때 면역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We have enormous safety databases on those schedules,
and we know they protect against disease. But we have shown that the mixed schedules do generate a good immune response. 항체 반응은 화이자 2번 접종이 가장 컸고 면역세포 반응은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은 화이자 접종이 가장 컸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화이자를 맞는 것이 그 순서를 바꿀 때보다 항체 반응과 면역세포 반응 모두 컸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아스트라제네카를 2번 맞은 뒤 다른 백신을 추가로 접종하면 효과가 더 커진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BBC가 전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전 세계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얀센 백신, 파이자, 모더나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 여러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주장인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를 연결해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역 당국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지만 일단 기존 백신으로도 충분히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얀센 백신입니다. 한 번만 맞아도 되니까 아무래도 효과가 적은가? 변이 바이러스에 취약한 건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간단하게 답을 드린다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얀센 백신의 평균적인 면역 효과는 한 66% 정도로 알려져 있어서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비해서 낮은 값을 보이긴 하는데요. 얀센 백신의 임상 시험이 시행된 지역이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라틴 아메리카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시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얀센 백신의 그 면역 효과 66%만으로 얀센 백신의 효과가 낮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백신의 교차 접종 얘기가 나왔을 때 이 백신이 갖고 있는 특질, 저 백신이 갖고 있는 특질이 서로 다르니까 두 가지를 다 맞으면 효과가 더 클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얀센 백신 접종자가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을 나중에 추가로 맞으면 보호 효과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괜히 근거가 있어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근거가 있을 개연성은 있는데요. 아직 실제 연구를 통해서 그 효과가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네. 그 앞서 보도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에 더 높은 면역 효과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얀센 백신도 다른 백신과 교차 접종을 할 경우 더 높은 면역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화제가 된 것은 아이돌 그룹의 한 뮤지션이 나름 이제 사람들과 자꾸 모여서 작업을 하게 되니까 얀센 백신을 빨리 맞고 꾸준히 코로나19 검진을 받아왔는데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파 감염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떤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돌파 감염의 사례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했지만 충분한 면역 효과를 내지 못해서 코로나19를 막아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의 면역력을 갖고 있는데 이 운이 나쁘게도 접촉한 코로나 환자로부터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활동성이 높은 시기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또 감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모든 백신의 면역 효과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역 당국은 얀센 백신의 돌파 감염 통계를 잡아서 7월 초쯤이면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얀센 백신은 다른 백신에 비해서 돌파 감염이 더 많게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돌파 감염이 있다고 한다면 또 맞는 부스터샷 말고는 또 다른 대안이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저는 다른 백신과 얀센 백신의 돌파 감염 비율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까지 발표된 돌파 감염 사례는 대개 한 10만 명당 1명이 조금 넘는 숫자인데요. 그냥 기계적으로 파이자나 모더나의 면역 효과와 얀센의 면역 효과를 고려해서 계산을 하더라도
얀센에서의 돌파 감염이 10만 명당 한 1.4명 정도 될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만 명당 1명이나 10만 명당 1.4명이나 사실 실제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일본 얘기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일본 신규 확진자 보니까 한 1,000명, 어제 한 1,280명 됐었거든요. 좀 내려갔다고 상당히 좀 안심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나 올림픽을 앞두고 우려는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다가 일본에서 5차 유행이 벌어지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일본의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난 5월 중순에 하루 확진자 수가 6,000명을 넘어서던 거에서 이제 그 1,000명대 수준으로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이제 안정된 시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이게 전 세계에서 선수단과 선수와 선수단들이 몰려오면 그로 인해서 외국으로부터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 돌파 감염의 발생, 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접촉 사례들로 인한 집단 감염들의 발생 우려가 있어서 아무리 방역을 잘한다고 해도 집단 감염이 올림픽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선수단이 또 가야 되고 관계자들도 또 가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가기 전에, 아니면 또 거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돌아오면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혹시 또 뭐 번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있는데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국내에서 출발을 할 때는 백신 접종을 하고 일정 기간 아마 그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한 상태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될 텐데요. 현지에 가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의 선수단들과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돌아온 다음에도 일정 기간 자가격리를 통해서 혹시 이제 불가피하게 생긴 감염이 잠복기 동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 종로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불이 나 산모와 신생아 수십여 명이 긴급히 다른 조리원으로 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요리하다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소방대원 안내에 따라 산모복을 입은 여성들이 건물 밖으로 줄지어 대피합니다. 품에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연기 나는 천장을 뜯고 구멍에 호스를 꽂아 넣으며 분투를 벌입니다. 서울 원남동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불이 난 건 오전 11시 40분쯤. 13층짜리 건물의 2, 3, 4층이 조리원인데 2층 조리실에서 불길이 시작됐습니다. 신고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이 곧바로 진압에 들어가면서 불은 위층에 있는 조리원으로 번지기 전에 모두 꺼졌습니다. 주방 배관과 천장 일부가 타고 30분 만에 진화돼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조리원에 있는 산모 12명과 신생아 17명 등 42명이 다른 산후조리원으로 급히 몸을 피하느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산모들 안전 차원의 아가랑 위해서 이렇게 잠깐 났으니까 다 옮기신 것 같아요. 소방당국은 요리 도중 과열된 식용유에서 불이 시작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을 하다 보면 이제 튀김유에서 이제 불이 붙다 보면은 위에 후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후두에 불꽃이 이렇게 빨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경찰은 조리원 관계자를 상대로 화재 경위와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리원은 시설을 이용해도 된다는 소방당국의 안전진단이 나오면 산모와 신생아를 복귀시킬 예정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관련해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스프링클러에 결함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방진복과 마스크를 착용한 감식 요원들이 시커멓게 변해버린 쿠팡 물류센터 안으로 들어갑니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6개 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진행한 합동감식은 6시간 넘게 이뤄졌습니다. 합동감식반은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물류센터 지하 2층을 위주로 감식하며 정확한 화재 원인 파악에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깊은 곳의 감식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류센터가 심하게 타버린 상태라 건물 붕괴 위험이 커서 접근이 쉽지 않은 겁니다. 지하 2층 내부는 오랜 기간 화재로 인해서 심하게 훼손돼 있고 붕괴도 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붕괴 위험도 있어서 현장 접근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선반 위 콘센트에서 불이 시작되고 검은 연기가 실내를 가득 채울 때까지 스프링클러가 터지지 않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됐는데 소방당국의 자체 조사 결과 스프링클러 작동이 8분 정도 늦어진 사실이 파악돼 불이 커진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합동감식 결과를 토대로 쿠팡 측이 스위치를 조작해 고의로 스프링클러 작동을 지연시켰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진행 사항으로는 발화 원인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후에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 장비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발생 시간과 신고 시점 등이 확인되는 대로 쿠팡 관계자들을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수사 소식입니다. 숨진 중사가 강제추행을 당한 날 선임 부사관에게 보고를 했고 녹취도 있었지만 공군 군사경찰이 이를 적극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녹취는 국방부가 조사하기까지 석 달이나 묻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고 이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지난 3월 2일 사건 직후 이 중사는 선임인 A 중사에게 전화로 피해 사실을 보고했고 통화 내용은 A 중사의 휴대전화에 저장됐습니다. 하지만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은 A 중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이 녹취 파일을 알고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만 하더라도 그 피해자는 가해자를 바로 상사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경찰은 그날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초동 수사부터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군사경찰은 3월 8일 가해자인 장모 중사에 대해서도 불구속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인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아직도 참고인 조사를 받지 않았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도 못한 상태. 압수수색을 했고 전익수 실장이 본인이 이제 참관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이거를 열어보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부실 초동 수사에 대한 기소는 아직 한 건도 이뤄지지 못하자 유족 측은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수사심의위원회 역할에도 불신을 제기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그저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방패막이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와 국민의힘, 특위 등이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특검까지 주장하자 군은 이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7월 중순으로 확정할 수는 없지만 수사 결과를 꼭 발표하겠다며 여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해방 공간에서 이념 대립으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이른바 여순 사건.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각계에서 환영 성명이 잇따랐는데요. 교육당국은 제주 4.3 항쟁과 연계해 평화와 인권 교육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지난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14연대가 제주 4.3 항쟁 무력 진압을 거부하며 시작된 이른바 여순 사건. 무장 군인의 봉기와 진압 과정에서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 지역에서 만여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권력에 의해 민간인들이 학살되었다. 이것은 국가가 잘못한 행위다. 여수 순천 19 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 법안이 여야의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시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6대부터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된 지 5번째, 사건이 일어난 지 73년 만입니다. 대한민국은 오늘을 이념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통합으로 나아가게 된 또 하나의 역사적인 날로 기억할 것입니다. 그동안 소외되고 고통받아온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그 손을 잡아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지만 특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본격적인 진상 조사가 시작됩니다. 추모 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유족 등에게 적절한 배상과 보상의 길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법이 통과되자 각계에서 환영하는 성명이 잇따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이미 4.4 망정에 일어난 대주시 교육청과 손잡고 학생 교류 방문 등을 통해 역사와 민주 시민 교육에 나섰습니다. 저희 전남교육청에서는 4.3과 그리고 여순 11구는 한 뿌리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역사의 진실과 마주하고 그래서 평화의 새 역사로 새롭게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전라남도는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여순 사건의 진실을 바로 세우는 일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네, 대우건설이 지난 한 달 동안 노동부 특별조사를 받았습니다. 최다 산재 사망 기업이라는 오명에 노동부의 특별 감독까지 받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지난 10년간 꾸준히 사고가 많이 났고 사망 사고도 최근에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봤더니 본사, 건설 현장 합쳐서 200건이 적발됐고요. 네, 과태료를 이렇게 물게 됐습니다.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서 대우건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은 주택건설 호황기라 안전에 투자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상태가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영업이익을 보면 2018년 6,300억, 2019년에는 3,600억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2020년에는 5천억대로 올라옵니다. 그다음에 안전보건 예산은 어떻게 변하나 보십시오. 14억에서 9억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5억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향후 수주 목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목표는 11조, 내년은 13조, 내후년은 14조. 이렇게 수주 액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건설 현장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건설 현장이 많아지면 당연히 사고가 날 위험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안전보건 예산이 이렇게 쑥쑥 내려가고 바닥을 향해 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나마 이 안전관리 예산도 안전에 다 쓴 건 아니더라고요. 부서 운영비로 쓰다가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자, 그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0년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자는 2,060명에 이릅니다. 병으로 숨진 거 말고 사고로 숨진 것만 따져도 880명이나 됩니다. 그중에서 건설업 근로자 산재 사망을 보면 연평균 480명씩 건설 현장에서 숨지고 있는 겁니다. 자, 무엇을 고쳐야 할까? 이것은 대우건설에 대한 노동부의 권고 지적사항을 쭉 한번 살펴보는 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영진이 안전보건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목표를 몇 년 전 거 그대로 갖다 씁니다. 상황이 바뀌면 목표도 바뀌고, 목표가 바뀌면 수단과 방법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다음 안전 책임자를 살펴봤더니 전문가도 아니고 전공자도 아닌 그저 1년, 2년 왔다 가네 휙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안전보건 예산도 없었고, 그러니까 교육도 불충분합니다. 그다음에 원청업체로서 협력업체를 구할 때 저 협력업체는 안전사고가 많았던 곳인가, 위험한 곳인가 이런 것도 좀 따져야 되는데 그저 값싸게 하겠다는 데만 골라서 자꾸 쓰니까 사고는 더 많았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것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기업에 다 해당되는 얘기일 겁니다. 죽거나 다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장으로 우리 건설 노동자들은 오늘도 출근하고 있는 겁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도전 선언 오늘 소식 전해드렸죠. 2071님, 윤 전 총장의 출마 발언은 검찰 수사처럼 나라를 운영하려는 느낌을 받게 해 실망스럽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8588님, 국무총리는 나와도 되고 다른 공직자는 안 됩니까? 국회의장 하신 분이 국무총리도 했는데요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대체 휴일 전면 시행 소식 전해드렸죠. 3883님, 제 남편은 사장을 포함해서 3명인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쉬는 날까지 차별을 받다니 슬픕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 도쿄올림픽이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2071님, 도쿄올림픽 강행으로 코로나19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어 걱정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6월 29일 9330님, 6.29 선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제2연평해전 등 오늘 벌어진 사건 사고 잊지 맙시다 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마지막으로 의견 주셨던 것처럼 오늘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일어나고 26년 되는 날입니다. 서울 양재 시민의 숲에 세워진 위령탑에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네, 이 참사는 건축물의 부실뿐만이 아니라 기업 윤리 부실, 감독 책임의 부실, 안전 의식의 부실 등 우리 모든 부분에서의 부실,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실이 원인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